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6주차 2교시,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주차부터 우리 대면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는 10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주차 첫 번째 시간인 14일 수요일 날은 여러분께서 본래 2학기 스케줄대로 수요일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계획됐던 강의실로 모여서 출석해서 수업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 보지 못해서 나설 수 있는데 시간표 5교시인가요? 6교시인가요? 수요일 7교시죠. 수요일 7교시 오후 3시네요. 오후 3시 403 강의실에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 강의실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모두 수업을 할 만큼 공간이 되기 때문에 몇몇 수업들은 두 번에 나누어서 분반해서 두 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제기구 행정론은 한꺼번에 원래 스케줄대로 수요일 403 강의실에서 7교시 오후 3시에 모이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목마다 조금씩 상이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은 8주차 8주차 금요일 23일부터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까지 중간고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일은 개교 기념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28일 수요일 수업 시간이 7교시죠. 오후 3시 403 강의실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도 같은 강의실에서 한 번에 치를 수 있을 만큼 우리 그 강의실하고 공간하고 학생 숫자하고 기준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저희 국제기구 행정론은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기준,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대면 7주차에 수요일날 대면 수업하면 그때 중간고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도 관련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첫 시간 했었고 이제 둘째, 셋째 시간인데요. 국제 규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낯설지만 교재를 반복적으로 몇 번 천천히 훑어보시면 내용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요약하고 또 과제로 또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과제를 혹시 도어 시스템에 그때그때 시간 맞추어서 업로드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수요일날 대면 수업할 때 혹은 7주차 또 수업이 월요일날 또 19일날 있으니까 다음 주에 7주차에 여러분들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과제들은 하드카피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Norms라고 NORM norms라고 하는데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그죠? 우리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 관계 국가들 간의 행위의 장이 되는 필드가 되는 국제 환경,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죠. 무정부 상태는 주권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태, 그런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무질서 상태,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같이, 국내 시스템과 같이 어떤 절대 권력이, 주권이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주체들을 강제할 수 있는, 우리 뭐 잘못하면 교도소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정부라는, 국가 정부라는 권위가 있는데, 국내 시스템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장 상위의 개념은, 주체는 주권 국가이다. 그죠? 그런 개념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그럼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제 시스템에서, 국제체제에서 행위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주권 국가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국제기구에서 얘기할 때는 주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을 인정을 하고, 또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리, 그리고 또 의무, 이런 것들을 범주를 정하고, 또 그런 권리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규범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의 국제 시스템 내에서, 국제 환경 내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관계 행위자의 권리와 의무를 범주화하고, 그것을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규범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냐?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UN이지만 UN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의 주권국가와 함께하는 국제기구들이 이런 국제규범을 제공하는 행위자, 주체가 됩니다. 물론 주권국가도 그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행위자에 의해서 국제규범이 제공되는 거죠. 어떤 행위자가 아닌 어떤 절대적인 주체, 그러니까 행위자 이외의 어떤 주체가 를 상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제규범도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주권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관계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국제규범이 제공되고, 형성되고, 또 협의되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모든 범위에서 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는 주권 국가가 가장 주요하고 가장 상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주권 국가 이외의 주체에 의해서 국제 규범이 제시되고, 그것이 거꾸로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띈다고 할까요? 이제 좀 이전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 말고도 어떤 주권 국가에 버금가는 그런 원칙들이 제공되는 그런 초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좀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특정 분야라는 것이 대체로 인도주의, 휴메니타리안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인도주의죠.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국제사회의 분야에 비해서 비주권국가 행위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공되는 국제 규범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인도주의적인 행위나 협상에서 정당성을 좀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 그 정당성 국제 기구들이 주권 국가와 더불어서 동등하게 인도주의적인 분야나 환경 분야에서 어떤 행동하고 협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데 어떤 정당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국제 규범이 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유엔과 함께 국제 규범을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공자 역할을 한다.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국제기구,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당연히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분야, 국제기구 분야에서 얘기를 할 때 주권 국가 이외의 존재잖아요. 국제기구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제기구가 단순히 주권 국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죠? 피조물이 아니라 주권 국가는 창조자고 주권 국가 국제기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창조자와 더불어서 같은 위치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발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주권 국가 상대적으로 주권 국가 이외에 그런 그 주권 국가의 어떤 역할, 그죠?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로서의 주권 국가의 역할을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국제사회에 필요한 의제라든가 어떤 그런 이슈들을 확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권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 기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제 이슈에 어떤 협력을 주관하고 또 그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도 국제기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국제 이슈나 국제적인 의제에 대한 행위자의 국가 행위자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적인 그런 규범을 제안하고 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국제 어떤 이슈, 국제사회의 이슈에서 국가 행위자와 협력하는 동등한 역할, 그걸 주권 국제기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 국제기구의 역할도 그거에 못지않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특별히 인권이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론에 의하면 창조 조물주가 있죠. 조물주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간으로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간이 로봇을 AI를 만들죠. 그죠? 인간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AI가 인간과 버금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 다시 얘기하면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이지 인간이 원치 않으면 인간의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AI는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주권으로서의 권리가 AI는 없는 것이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마치 조물주 신이 조물주라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주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떤 만든 조물주와 만든 제작자와 어떤 피 생산품에 있어서는 마치 공장에서 인간이 이런 볼펜을 생산을 했다. 그럼 이 볼펜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불과하지 이 볼펜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볼펜을 만든 인간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떻게 인터액션을 상호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이런 연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물주와 같은 입장에서 서로 교제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그런 동등한 입장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서로 동등하게 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볼펜이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공산품이 인간의 의지에 뜻과 필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펜이 없지요. 제가 볼펜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의지와 다르게 이 볼펜이 자기 멋대로 막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상 공장에서 만들어낸 피조물은 생산품은 만든 주체의 의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든 주체와 동격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든 주체와 동격일 수 있다는 얘기는 만든 주체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에 있어서 항상 A라는 친구가 B라는 결정을 하고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결정에 100% 따르기만 한다면 이것이 친구관계인가요? 아니면 주종관계인가요? 친구관계를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주로 A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내가 떠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야 이 두 양자 관계는 동등한 관계죠. 그죠?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 친구에 항상 쫓아만 가야 한다. 그럼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죠. 조폭 관계나 상하 관계, 위계 관계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똑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바로 신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신과 동등한 것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제기구도 얘기하고 국가 주권도 얘기하고 국가도 얘기하고 인권도 얘기할 때 바로 이 사상에 기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뜬금없이 기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의 이 사상이 특히 정치학에서 국제관계에서의 이 아이디어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를 생각할 때는 바로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을 공장에서 만들듯이 단순히 물건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만드는 피조물에게 조물주와 같은 권리를 준 것이죠. 그 얘기는 조물주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조물주를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준 겁니다. 왜? 이 인간이 조물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이나 어떠한 존재에도 피조물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이 믿음이, 이 아이디어가 서양 문명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요새 동물들의 권리, 그죠?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가 다양한 뭐 자연 보호라든가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인 것입니다. 왜? 이 인간의 권리는 조물주로부터 받았는데, 조물주로부터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조물주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 거의 신과 같은, 조물주와 같은 그런 권리니까, 인권이라고 할 때는 서양 문명에서 인권이라고 할 때는 신과 같은 개념에,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신격,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녹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공동체, 인간이 만든 공동체, 국가보다도 이 개인 인간의 권리가, 인간이 더 가치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뉘는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 인간이 조물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권리를, 신과 같은 권리의 최고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간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조직도 이 인간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물주가 만든 동식물 자연 환경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제 인간이 만든 주체들이 있죠.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 어떤 회사, 어떤 뭐 NGO,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기구,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무엇보다도 더 상위일 수는 없는 겁니까? 인간보다 상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인간의 최고로 우선시한 이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도 인간이 먼저입니다. 개인이 잘 되어야 그 국가가 잘 된다. 공동체가 잘 된다. 그죠? 단순히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이 원칙이 서양 문명에서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문명에서는, 우리 특히 유교,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쪽 동양에서는 상당히 개인보다는 공동체, 집단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죠. 우리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여야 한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여야 한다. 원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양 문명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양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이해가 빠르게, 이해를 편의하게 위해서 동양은 개인이 국가의 종속품은, 부속품은 아니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디를 우선할 것이냐,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런 개념들이 동양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이죠. 그래서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서양 문명의 본류라기보다는 동양 문명적인 그런, 양분화한다면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권의 어떤 최우선성, 최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문명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 국가 최우선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국제사회의 문제가 부각될 때는 이 국가 주권도 인권 문제, 인도주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제한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양적인 문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강대국이라는 것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 질서, 국제사회 질서가 서양 문명의 바탕을 둔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형성돼 오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인권 문제에 한 주권 국가의 주권도 제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코소보 사태라든가 그런 몇몇 경험들이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주권 국가를 공동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 정권을, 전쟁을. 그러니까 주권의 내정에, 타국의 내정에,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을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건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부각될 때는 아까 쭉 그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인권이 주권 국가보다 우선하는 이런 공감대가 인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국제규범의, 국제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발전되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인권보다는 사실은 좀 후에 인권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연합이 생겨날 때부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국가보다도 인류의 자유와 권리를 유엔 헌장에다가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을 보면 네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피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법적인 조직 기구로서의 개념이 강한 스테이트라는 개념보다는 피플이나 네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이 유엔 헌장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국가 있다는 것이지 국가 있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합리적이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이 대부분의 우리가 공감하는 의식이 뭡니까? 서양 문명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있고 국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어 있는 보다는 비서양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에 더 기울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좀 사실 우리는 좀 약간의 혼란이 있죠?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 우리처럼 신생국가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민족주의가 상당히 고취되어질 필요가 있었던 시대를 바로 가까이에서 접했던 시대입니다. 그죠? 개인의 권리만 인권만 초점을 맞추다면 우리가 뭐 계속 일본인으로 살든 뭐 한국인으로 독립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권리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데 신생국들은 대부분 뭡니까? 개인의 권리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국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의 총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신생 국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강대국들이 아니라 국가들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들에게 있어서는 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약간 좀 이렇게 혼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뚜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서양적인 서구 문명의 그리고 인류 공통의 가치관 규범 차원에서 보면 내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그것이 모든 사회과학의 우리의 어떤 가치와 잣대를 들이댈 때 딱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디지털식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게 엔지니어, 우리 공학이나 자연과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든 지금 인권, 인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규범의 종류가 이제 한 두 가지로 얘기할 텐데 아무래도 그 규제적인 규범이 있고 구성적인 규범이 있다고 하는데 규제적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그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기구한테 필요하겠죠. 이 국제기구가 특정 국제기구가 있는데 모든 걸 다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의 본래 목적에 맞게 맞는 분야 것들만 수행해야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규제적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국제기구가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그 규범에 포함되겠죠. 그 처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뭐 자율에 맡긴다면 누가 그 규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규범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 제한, 그 처벌, 제약이 같이 제시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반 시 처벌이 같이 제시되지 않는 규범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구성적인 규범이라고 해서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구성하는 규범.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는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뭐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 자체의 성립에 더 필요한 그런 규범들이 구성적 규범인 것이고 국제기구가 성립된 이후에 국제기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제적 규범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국제 규범이 좀 더 보편화돼서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이제 국제법이라고 보편적인 강제성을 띠면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련의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것 이게 국제법이라는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국제법의 영역이 특정 국제기구가 아니라 더 그 범위를 국제기구보다 더 벗어난 범위들 심지어는 개개인까지도 규제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은 뭡니까? 모든 개인은 다 특정 국가에 소속이 돼 있죠. 주권. 그래서 그 특정 국가의 주권 하에서 개인이 규제받고 어떤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국제법은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 내에서 보호받고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벗어난 국제사회 차원에서 그 개인을 보호하고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생겨나는데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법을 넘어서서 국제법이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범죄는 본래 뭡니까? 주권 국가에 의해서 범죄는 제재당하고 또 처벌되는데 주권 국가가 그 개인의 범죄를 옹호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개인의 범죄자 개인이 주권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범죄자의 범죄 영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지대한 인권, 인도주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예, 무슨 얘기까지 했죠? 지금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음, 국제 규범, 국제법을 ICC 얘기했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주권 국가의 권력과 연결돼서 그 범죄자가 자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주권 국가가 그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주권 국가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주권 국가 본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번 전쟁을 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법원을 ICC라는 법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 그래가지고 국제 개인을 본래 국제법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재판소라는 것은 개인을 처벌하고 재판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는 개인을 체포하면, 그러니까 ICC에 기소가 되면, 범죄인이라고 기소가 되면 어떤 국가든지 그 범죄인이라고 기소된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의 구성원인 그 범죄인을 A라는 국가가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가서 체포하면 내정 간섭이고 주권을 침해하는 거지만, 만일에 이 B라는 국가의 구성원인 이 피의자가 A라는 국가 혹은 C라는 국가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 C라는 국가의 공권력이 체포해서 국제재판소 ICC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ICC는 개인을 재판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우가 실제로 미국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이걸 쉽게 생각을 해서 국제법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피노체트가 그 국가를 방문했을 때 그 국가의 경찰이 피노체트를 체포해서 ICC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백업을 못했는데 아마 그 결정이 나 있을 텐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서 ICC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 결정이 어떻게 났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찾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오늘 12일 화요일 날 출처와 함께 올리시면 도어 시스템에 올리시면 또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그 ICC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예전에 김정은도 사실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ICC 회부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범죄를 주권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물론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아마 ICC 제소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했다, 뭐 정상회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정상회담 하자고 불러놓고 미국이 체포하기는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죠. 만일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경찰이 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CC에 한번 신문 찾아보시면 이것도 올리시면 도어에 찾아서 올리시면 또 크레딧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은 해외여행을 못한다. 왜냐하면 해외여행하면 그 국가의 공권력이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국가나 국제기구를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서양 문명의 어떤
그 아이디어하고 조물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이 개인을 국제사회가 직접 국가를 바이패스하고 국가를 제끼고 직접 국제사회가 개인의 어떤 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게 됐느냐. 결국은 국가라는 것도 뭡니까? 개인, 인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가 자꾸 그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점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개인의 이익, 국민을 생명과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주권 국가가 있는 건데, 가끔 가다가 주권 국가가 개인의 국민의 인권과 복지와 어떤 그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자꾸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일부 후진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서양 문명의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뭡니까? 인간이 최고의 가치지 국가가 최고의 가치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권 국가 최우선의 이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이 원칙이 자꾸 예외가 발생하는 걸 인정하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있고 국가 있는 것이지 국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이 문명, 특히 이런 우리 학문을 이제 좀 깊이 하다 보면 서양의 어떤 문명의 아이디어, 특히 결국은 이제 기독교 아이디어하고 사상과 이제 뿌리를 연결하게 되고, 좀 더 올라가면 헬레니즘,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명하고 또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문명의 그 사상이 이렇게 영까지 기원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 얘기를 그 정도 했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이 정도 하시고 교재를 읽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국제개발론에 가면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과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서 이제 국제 규범의 종류, 이제 구속적이고 비구속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선에 이제 국제 규범에 있어서 국제법의 형성, 국가들 간에 우리가 보통 그냥 조약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 카테고리로 항목으로 나누죠. 교과서에 이제 조약이라든가 헌장,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교환, 양해각서,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행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뭐 조약이 아니지만 조약 못지않게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구속력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아침에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뭐 이렇게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대부분은 가장 정당성을 가지고 공감하고 합의한 것은 주권 국가 최우선주의의 원칙이 그래도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이외에 주권 국가 최우선의 원칙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국제사회에서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기구 관련해서 이제 인권, 국가 주권, 국제기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것이 조약입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국제기구와 가 또 조약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 조약과 협약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딱 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약이 가장 어떤 포멀하고 역사가 더 있고 전통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성문화된 어떤 가장 뭐라 그럴까요? 권위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약을 깨는 거는 좀 더 쉽지 않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제법적으로 가장 구속력이 있는 거 조약을 맺었으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죠.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약이라고 할 때는 트리티라고 할 때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상당히 강하다. 협약도 비슷합니다. 협약도 조약과 준해서. 그래서 협약이나 조약과 같은 경우는 어, 반드시 국내 권위에 정부에 그러니까 국회에 비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 비준이 없으면 협약이나 조약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 협약이나 조약에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국회에 비준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어떤 뭐 양해각서나 잠정협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두스 비벤디라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각서 교환 같은 것도 exchange of notes라는 것들도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려면 그죠? 조약이나 협약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 왜냐하면 조약이나 협약을 처음부터 체결하면 그것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잠정 협정이나 양해각서 혹은 각서 교환을 통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좀 더 버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설명이나 공감대 여론 형성 또 국회에서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협력이 필요하구나 해서 나중에 협정이나 조약으로 가게 되면 비준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이런 형식에 걸친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조약이라 그러면 가장 전통적이고 어떤 포멀한 그 형식적인 국가와 국가의 가장 구속력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협정이나 협약은 조금 더 덜한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걸 뭐 딱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조약을 맺었건 협약을 맺었건 어떤 협정을 맺었건 구속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협정 뭐 이런 거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 어떤 초점을 맞출 때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고 이렇게 자연과학이나 공학처럼 딱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제출할 수가 없죠. 이게 개념이 이렇게 딱 두부로 칼로 두부를 자른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낼 수 있죠. 조약이나 협약이나 어떤 협정과 같은 것 이런 유형의 국가 간의 어떤 결과와 각서 교환, 양해 각서, 모두스 비벤디 같은 잠정 협정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또 뭐죠? 국회의 비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없는 각서 교환이나 양해각서나 잠정협정은 국가의 어떤 행정부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론 4학년 때 가면 또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중복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서 2011년에 9년 전이죠. 8년 전에 제4차 세계 개발 원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부산 선언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개인이 좀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 행위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원조를 주는데 그 원조를 효과적으로 원조가 이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원칙들 그런 것들을 부산 회의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2011년 국제 부산 제4차 세계 개발 원조 총회에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제법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과 내용들이 많이 적어 있는데 한번 대면 수업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늘은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요일 날 우리 7주차 첫 시험입니다. 우리 시간표 잘 확인하셔서 10월 14일에는 우리 강의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